처음부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이름을 믿으려 했다가 눈앞에 길을 잃을 뻔했죠. 저는 이명희입니다. 55. 중학교 국어 교단에 30해를 섰습니다. 허리는 곧았지만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손목은 분필 가루 때문에 건조했죠. 남편은 40대 중반에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아들 이준호 하나, 31의 건축사무소에서 묵묵히 설계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 다음 주말이면 제 집에 들러 냉장고를 정리하는 버릇이 있었죠. 그 버릇이 저는 좋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처럼 분명한 애정이었거든요. 어느 초여름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차마 과장된 반응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내심 놀랐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이름은 최유진이라 했습니다. 또박또박 성과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마케팅 컨설턴트 일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한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집안이 어떤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는 유진의 아버지가 대학 경영학 교수이고 어머니가 갤러리 큐레이터라 전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반듯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미심쩍음을 눌렀습니다. 같은 날 밤 마트에서 과일을 사고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빵을 3조각 구웠고 치즈를 얇게 저밀었습니다. 결심이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그럴 자격이 있겠다 싶었어요. 주말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블라우스를 다리고 머리를 빗으로 정돈했습니다. 문을 여니 준호 옆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 단정했습니다. 화장은 자연스러웠고 표정은 밝았죠. 저는 어색한 칭찬 대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쟁반을 드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자 유진이 스스로 물을 따르고 쿠션 위치를 바꿨습니다. 움직임이 매끄러웠습니다.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제 눈에 걸렸죠. 저는 직업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일과가 어떠냐고 넓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가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말할 차례에 눈을 한번 내리깔았습니다. 명함을 꺼내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가방을 바꿔서 놓고 왔다며 웃음으로 넘기는 태도였죠. 그 웃음이 연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에서 배운 건 말보다 관찰이 낫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유진의 손가락에 희미한 펜 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른손 중지 옆쪽에 얇게 번진 잉크. 오래된 흔적이었죠. 시계는 고급스러웠지만 초침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품이라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 맞는데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는 한쪽만 더 달아 있었습니다. 늘 한쪽 어깨로만 매는 습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미까지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서랍에 작은 쪽지 하나를 넣어뒀죠. 나중에 꺼내 읽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준호는 결혼이 급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다 했죠. 저는 그 말이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서두르면 실수가 커진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눕지 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습관처럼 내일 수업 교환을 확인하다가 노트북을 열어 검색창을 켰습니다. 사람 사는 법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름을 검색하고 회사명을 추측했습니다. 준호가 말한 내용으로 가능한 조합들을 돌려봤죠. 비슷한 회사가 하나 나왔는데 홈페이지가 오래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직원 소개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법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최근 활동 내역은 없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나왔는데 직원 단체 사진에 유진과 닮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켰습니다. 마음이 꺼졌다 켜졌다 했죠.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름밤은 무거웠고 풀 냄새가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의심으로 새벽을 버틸 줄은 몰랐죠. 월요일
저는 출근길 복도에서 게시판을 훑었습니다. 벽면마다 학생 작품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 수필, 독후감. 세 번째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신뢰. 짧은 호흡이 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연 같은 징조라 생각했죠. 사람의 마음은 근거 약한 것에도 흔들립니다.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찍힌 로고가 유진이 말하던 취향과 닮았습니다. 사소한 일치였지만 또 하나의 쪽지가 서랍에 들어왔습니다. 무게가 늘었습니다.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죠. 며칠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저는 잠깐 머뭇했지만 동의했습니다. 이런 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래된 재킷을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얼룩을 뺐습니다. 거울을 보고 옷깃을 만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을 압니다. 목소리를 너무 높이면 학생들이 더 산만해집니다. 그날만은 차분하게 가보자 다짐했습니다. 낯선 예감이 제 옆자리에 앉아도 먼저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방어가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첫 만남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다음 장면을 기다렸죠. 기다리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든다는 걸 저는 가르치면서 배웠으니까요. 레스토랑은 호텔 안쪽에 있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은 창가 쪽이었죠.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낮게 흘렀습니다. 낯선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준호는 밝았습니다. 유진은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사말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대신 손동작을 보았습니다. 포크를 잡는 손에 힘이 과했습니다. 나이프는 끝을 눌렀습니다. 긴장한 손이 그러기 쉽습니다. 다만 긴장이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처럼 보였습니다. 연습된 각도, 그게 이상했죠. 에피타이저가 나올 때 유진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는 척 손을 가렸습니다. 미세한 땀이 손바닥에 맺혔죠. 준호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테이블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더니 젊은 남자가 잠깐 몸을 숙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2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급해 보였고 두 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기대듯 서더니 손바닥만 한 메모지를 제 앞에 내려놨습니다. 볼펜으로 적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름 옆에 작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메모지는 수첩에서 뜯은 듯 가장자리가 일그러져 있었죠. 남자는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눈치채기 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즉시 접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준호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물만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건 좋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다 걸렸습니다.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억지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억지 웃음은 더 큰 거짓을 부르니까요.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저는 학력보다 일상을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는지, 점심은 어디서 먹는지, 퇴근 후는 어떤지. 말은 모두 유창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장소 이름 대신 느낌이 들어가고 회사 동료 이름 대신 직급만 나왔습니다. 학생이 독후감을 쓰는데 줄거리 없이 감상만 나열하는 경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대체로 책을 안 읽었습니다. 내용이 비면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진실이 흐려집니다. 제 직업적 감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로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뒤를 돌아보니 복도 끝 기둥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눈짓으로 비상구 쪽 휴게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챙기겠다 말하고 잠깐 나왔습니다. 남자는 제게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름을 여러 개 쓴다는 힌트를 짧게 던지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뒤쫓지 않았습니다. 쫓는 건 경찰의 일이었죠. 저는 교사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하단에 작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예약자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뒤 내 자리까지 맞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삼켰습니다. 입 안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창문 밖을 보다가 졸았습니다. 이마에 머리카락이 붙었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기 전에 항상 저랬죠. 저는 그 기억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리면 무너지니까요. 집에 도착해 준호를 먼저 올려보낸 뒤 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단지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포스터에 작은 글자가 빽빽했습니다. 대출 광고였습니다. 신용, 한도, 이자. 단어들이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옆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핸드백 속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심하세요. 글자는 흔들렸습니다. 서두른 필체였죠. 볼펜 끝이 2번 멈췄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망설임의 자국입니다. 어떤 말로도 지울 수 없는 자국이었죠. 다음 날 저는 수업을 마치고 조퇴를 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오래 버틴 교사에게 몇 가지 묻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였던 김선영을 찾았습니다. 선영은 법률 상담 일을 하다가 몇 해 전 은퇴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짧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확인하고 싶다. 조용해야 한다. 선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짧게 민간 조사를 도운 적이 있다며 연락할 만한 사람을 떠올렸죠. 조사 일하는 박은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연락처를 건네받고 저는 메모를 다시 접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더 깊어졌습니다. 박은수를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 주인은 제 고등학교 동창 정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능숙한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제 고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죠. 저는 말이 길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유진이 말한 학력과 집안을 적은 메모를 보였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딱 3마디만 남겼습니다. 사흘. 조용. 보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는 거짓을 모릅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끝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에 걸려 멈춘 차창 밖으로 달력이 걸린 문구점이 보였습니다. 숫자 사이에 형광펜 표시가 하나, 준호가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던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웨딩홀 상담을 간다고 했던 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약간 조였습니다. 목도 뻐근했습니다. 몸이 먼저 경보를 울렸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출발을 천천히 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출발은 더 위험합니다. 제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1, 2, 3.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 습관이 저를 지켰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늦춘 그 몇 초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고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가슴에서 덩어리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저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은수였습니다. 보고부터 말하겠다는 짧은 예고 뒤에 정리된 결론이 이어졌죠. 자료는 명확했고 말투는 더 명확했습니다. 유진이 말한 대학 졸업 이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학 기록도 중퇴로 끝나 있었습니다. 학적부는 20대 초반에 끊긴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경영학 교수라는 아버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력에서 가져온 조각이었습니다. 성을 비슷하게 섞어 만든 혼합물이었죠. 어머니의 갤러리 큐레이터 이력 또한 허상이었습니다. 소규모 전시 공간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로 일한 흔적만 있었고 정식 경력은 없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과 소득 신고는 몇 해째 비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오피스텔이었고 전입과 전출이 잦았습니다. 월세와 전세 사이를 오가며 보증금을 돌려막은 흔적이 보였죠. 연체 기록과 소액 소송 판결문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이름은 3가지가 번갈아 쓰였습니다. 한두 글자 차이. 주민등록에는 하나, 통신사에는 다른 이름. 화면에 뜬 파일이 제 노트에 적힌 의심과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심하라는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 글씨의 흔들림과 지금의 숫자들이 같은 리듬을 찍었습니다. 은수는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큰 금액을 뜯겼는데 신고를 망설이는 중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노출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상대가 약점을 잡았고 약점은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다는 사정이었죠. 이름은 강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의 언니가 유진과 연애를 했다가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요지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캡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 사이사이에 붙은 표현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기한, 신용, 믿음. 익숙한 단어들인데 이번에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입 안이 다시 썼습니다. 교실 칠판을 닦은 뒤 남는 희뿌연 분필 냄새가 겹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습관처럼 적었습니다. 시간, 장소, 이름, 근거, 수업 계획서를 쓰듯 항목을 분리했습니다. 감정은 한참 뒤로 미뤘습니다. 감정은 수업 중 떠드는 학생과 같습니다. 순간은 시원하지만 교실이 흐트러집니다. 저는 흐트러짐을 못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건 논리와 증거 사이의 연결입니다. 문장과 문서가 그 연결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습니다. 준호를 설득해 사실을 보게 하는 일. 하지만 저는 그 순서를 인위로 당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기면 반발이 더 커집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보여주는 순서, 말의 길이, 표정의 간격, 긴장을 줄이고 사실을 앞세우는 구성. 교실에서 산만한 학생을 진정시키는 요령과 비슷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파일철을 올려두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파일철이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반쯤 꺼내다 멈췄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방어를 부릅니다. 준호는 제가 편견으로 움직인다 느낄 겁니다. 저는 그 방어를 정면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질문지를 주듯 각도를 바꿔 보여주자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제 말은 짧았습니다. 사실만 적혀 있다는 설명, 그리고 휴지통에 버린 영수증처럼 보이는 작은 증거 몇 개.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예상 범위였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봅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준호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원망하는 숨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려는 숨에 가까웠습니다. 그 떨림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파일을 다시 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약했습니다. 천천히 닫히는 소리. 저는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어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도서관처럼 익숙했죠.
다음 날 저는 선영을 불렀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맡기고 개실이 있는 곳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가능한지, 콘센트가 어디에 있는지, 스크린을 내릴 수 있는지, 조명의 밝기를 미리 체크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선영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료였을 때도 계약서를 읽고 조항의 허점을 찾아내던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세세한 그림을 잘 짰습니다. 입구 동선, 비상구 방향, 직원 이동 경로까지 체크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은수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강지은을 설득해 옆 개실에 대기시키는 계획, 신호, 3번에 맞춰 들어와 자료를 넘겨주는 동선, 경찰 신고 시점, 예상 반응에 따른 2가지 플랜. 플랜 하나는 유진이 도주를 시도할 때를 상정했고, 플랜 둘은 태연한 척 버티며 준호를 흔드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가 핵심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 저는 증거가 있는 자리에서만 숨을 고를 생각이었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한 번 더 작동했습니다. 예약자 이름을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올리자고 선영이 조언했습니다. 누군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암시.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흔적이 한 겹 더 흐려집니다. 동시에 옆 개실에는 제 이름으로 허위 예약을 잡아두었습니다. 혹시 감시자가 있다면 엉뚱한 방을 들여다보게 하려는 미끼였죠. 작은 장치였지만 상징적 효과가 컸습니다. 수업 시작 전 칠판을 미리 정리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제 의도를 먼저 드러내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거짓 단서는 상대의 주의를 흐립니다. 그 틈에 저는 진짜 준비를 완성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유진의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펜 자국, 가방 손잡이의 마모, 초침의 흔들림, 명함을 꺼내다 접는 습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의 걸음 속도, 방으로 돌아왔을 때의 호흡, 모든 것이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습된 동작, 그리고 빈 칸. 빈 칸은 대부분 돈이 채웁니다. 저는 오래 본 학생들의 눈에서도 같은 빈 칸을 봤습니다. 새 학기에 들어와 종이를 멍하니 보내는 아이들의 눈동자. 어디론가 향하지만 도착하지 않는 목적. 그 틈으로 거짓과 꾸며낸 말이 스며듭니다. 제 아들은 다행히 규칙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깨질 때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저는 감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감당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대신 잡아주는 손 하나, 뒤에서 받치는 팔 하나. 저는 그 역할을 오래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제 핸드백 속 메모. 조심하세요. 그 쪽지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접힌 자국까지 그대로 살려 2장을 만들었습니다. 첫 장은 제 가방, 2번째 장은 준호의 눈앞. 목표는 증오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스스로 열게 합니다. 저는 다시 숫자를 셌습니다. 1, 2, 3. 이제 조명을 낮추고 막이 오를 때를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타이밍은 수업과 같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직전에 목소리를 높이고 너무 높아지면 다시 낮추는 반복. 그 리듬이 제 수업이었고 제 생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리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보다 증거, 사랑보다 사실, 보호보다 진실. 그 순서가 맞아야 끝이 나옵니다. 끝이 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명령은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약 시간은 저녁 7시.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선영과 레스토랑 직원이 동선을 맞췄습니다. 콘센트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스크린 내리는 버튼을 가렸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천장 커튼 뒤에 숨겼습니다. 옆 개실에는 은수와 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마른 손으로 파일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눈은 붉었습니다. 그러나 앉았을 때는 흔들림이 덜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문 두드리는 신호를 다시 맞췄습니다. 2번은 대기, 3번은 진입. 경찰에는 신고 예정을 알리고 출동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위치와 층수, 비상구 방향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니 심장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느린 심장은 판단을 돕습니다. 7시가 되자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고 얼굴은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뒤따랐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팬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쌍의 중년 부부가 이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부모라 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진한색 재킷에 넥타이를 맸고 여자는 반짝이는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금방 흔들렸습니다. 개실 분위기를 파악하는 눈빛이 떠다녔고 손끝은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반가움의 제스처를 간단히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환대의 말 대신 간단한 질문을 배분했습니다. 전공, 근무지, 전시 이력, 공간의 규모, 근무 연차, 신문이 아니라 확인. 톤은 낮게 유지했습니다. 답은 길었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경영학 교수라는 직함을 말하면서도 정확한 학교,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갤러리의 작가, 이름은 유명한 이름만 빠르게 나열됐습니다. 신인 작가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그 누락이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실제 운영자라면 작은 이름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큰 이름은 과시용이니까요. 포크가 3번째 요리 앞에서 멈췄을 때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개실의 중간을 흐르는 공기가 살짝 풀렸습니다. 해제의 순간, 바로 그때가 좋습니다. 저는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옆 개실이 준비됐다는 신호. 다음 순서는 3번. 아직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질문을 더 꺼냈습니다. 재직 증명을 요청하는 성격의 가벼운 화제. 명함이나 회사 브로슈어는 최근에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정도. 유진의 시선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가짜 어머니의 눈동자가 오른쪽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흔들림을 확인한 뒤 저는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은수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뒤를 받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개실 안 공기가 굳어붙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첫 화면은 학적 조회 결과였습니다. 졸업은 미표기. 재학 연속성 끊김. 다음 화면은 보험과 소득 신고 내역 공란. 그 다음은 임대차 계약서와 전출입 신고 기록. 같은 기간 3개의 이름. 이어서 소액 판결문과 채무 변제 요구서. 문장 끝마다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의 리듬은 반복으로 설득합니다. 반복이 충분해지면 침묵도 말이 됩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개실은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가로질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아진 건 공기뿐이었습니다. 가짜 어머니의 손이 핸드백으로 갔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뒤적이는 손동작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종종 이런 장면을 교무실에서도 봅니다. 숙제 미제출 적발 뒤 가방을 뒤지는 학생의 손. 그 손은 대체로 숙제를 꺼내지 못합니다. 저는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으려 눈을 스크린에 고정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문자 캡처였습니다. 계좌번호, 기한, 약속, 약속이 깨어진 날짜들, 협박에 가까운 표현, 그리고 작은 호칭들.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같은 말투가 찍혀 있었습니다. 강지은이 문 옆에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막판에 덜 떱니다. 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유진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피부에 색이 내려앉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침착이 오히려 훈련된 자의 침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 현장 상황, 증거 확보, 인원 구성, 도주 우려, 필요한 문장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긴 문장을 싫어합니다. 짧게 끊어야 전달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개실 안에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준호의 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저를 밖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기량입니다. 저는 앉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 동안 여자 쪽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함 혹은 무반응. 둘 중 어떤 것이든 증거 앞에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금방 마르고 무표정으로 굳었습니다. 굳을수록 균열이 보입니다. 그 틈으로 시간이 스며듭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이름 확인, 신분 확인, 현장 보존, 임의동행 고지. 절차는 깔끔했습니다. 가짜 부모는 별 저항 없이 일어섰습니다. 유진은 한 번 제 쪽을 보았습니다. 저를 통과해 준호를 보려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막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막으면 대개 더 달아오릅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위로하려는 손은 아직 아닙니다. 위로는 증거가 자리를 잡은 뒤에 해야 맞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금속의 마찰음이 개실의 끝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개실은 그 소리를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개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테이블에는 남은 음식 몇 가지와 물잔, 접힌 영수증, 스크린에 흰 여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다시 보았습니다. 천장 빔 프로젝터가 식는 소리, 환기구의 약한 바람, 바닥에 반사된 조명의 조각, 작은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은 금방 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준호는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발이 바닥을 자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박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자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말보다 기다림이 먼저인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뒤 교실에서 학생이 나가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처럼 먼저 손대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꺼내서 앞에 놓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준호가 물잔을 비웠습니다. 입술에 남은 물기만이 말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 물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다음의 말들은 길지 않게, 앞으로의 절차는 차근차근, 웨딩홀 예약 취소, 연락처 차단, 피해자들과의 연대, 진술서 작성, 심리 상담 연계, 수업 계획표처럼 배열할 것, 하나씩 지워갈 것, 감정은 그 다음에 처리할 것. 저는 의자를 밀었습니다. 일어서기보다 먼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메모를 모으고 스크린을 올리고 천장 커튼을 젖혔습니다. 개실의 빛이 다시 퍼졌습니다. 퍼진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에서 문장들이 멎었습니다. 그 멎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겠죠. 저는 그 정상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업은 집 안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집의 일과 아들의 하루, 제 호흡, 작은 것들을 다시 맞추는 일, 그게 다음 장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끝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빈 칸이 남습니다. 빈 칸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로 남아야 합니다. 저는 그 경계를 남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부터 진짜 후유가 시작됩니다.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출근을 미뤘습니다. 사무소에서는 쉬라 했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말이 해로운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알았습니다. 대신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과 밥, 나물 한 접시. 익숙한 구성입니다. 침묵이 반찬이었습니다. 준호는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리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 목젖의 움직임이 유진이 경찰에 끌려가던 순간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국을 식히지 않았습니다. 식으면 다시 데우기 힘듭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식기 전에 스스로 삼키는 게 나았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가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빛이 아닌 그림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언가를 물었겠지만 이번엔 다르게 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던 긴장이 내려오자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오래 가르쳤던 사람은 감정이 몸으로 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벽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춘 건 저희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준호는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 나 사무소에 잠깐 들렀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말끝이 짧았죠. 죄책감이 아니라 회복의 어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현관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복사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글자와 밑줄 하나. 이제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판단을 타인에게 내맡기지 말라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반으로 접고 다시 넣었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서를 보완하고 싶다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합류했고 진술서를 모으는 중이라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경찰관의 말투가 건조했지만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많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결핍된 세상일수록 달콤한 말에 취약하다고. 저는 그 말을 짧게 끊었습니다. 세상보다 사람 탓이 크다고. 경찰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서를 마친 뒤 저는 학교로 들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교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후배 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복도에서 학생 한 명이 청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동안 들었습니다. 거짓말은 이 리듬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 배운 진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보았습니다. 아이가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는 과정은 어른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토대 위에 다른 이름이 새겨지겠죠. 그 이름이 유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밤늦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지은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깊게 팬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인사 대신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재판 일정과 판결 예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5명이 함께 나섰다고 했습니다. 지은의 언니는 아직 요양 중이었지만 점점 회복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지자고. 그 말이 지은의 어깨를 잠깐 흔들었습니다. 울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숨이 길어졌습니다. 그 숨이 거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에 저와 준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수업도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질문이 있어야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도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답을 다시 찾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었다고. 가을은 금방 왔습니다. 바람이 서늘해질 즈음 재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자료와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했습니다. 가짜 부모 역할을 한 부부는 집행유예로 풀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숨을 뱉었습니다. 기사 한 줄로 끝나는 일이었지만 제게는 긴 세월을 통과한 결과였습니다. 준호는 그날 늦게 퇴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같이 차렸습니다. 국물을 덜어 먹으며 한참 동안 그릇만 봤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편지가 또 왔습니다. 발신인은 강지은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정신 상담을 받고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본인도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망가지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망가진다고.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의미가 마음속에서 구슬처럼 굴렀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을 뿐, 믿음 자체는 아직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전자가 울었습니다. 녹차 냄새가 퍼졌습니다. 주전자 소리는 교실 종소리와 닮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될 때 울리고 끝날 때 다시 울리는 규칙. 저는 그 규칙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리듬도 그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출근 전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텔레비전을 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선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 선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연락해 옵니다. 언제 복귀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곧 돌아간다고. 교단은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마음속 교실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교실과도 같습니다. 잠시 정리하는 건 끝이 아니라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하루는 준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가 김을 냈습니다. 창밖 단풍이 흔들렸습니다. 붉은 빛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생을 다 써도 부모의 마음은 끝나지 않는다고. 보호는 일의 끝이 아니라 반복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조심하되 믿음은 버리지 마라. 그 한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고르게 박동했습니다. 초침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창밖에 가을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평온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다룰 단원을 펼쳤습니다. 신뢰와 배신을 다룬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래 읽었습니다. 작가의 문장이 제 경험과 겹쳤습니다. 글은 결국 삶의 반영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립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 깊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을 지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그 반가움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오래 쉬어서 미안하다고.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쉬는 것도 일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쌓인 서류가 보였습니다. 학생 명단, 성적표, 상담 밀지.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위로가 됐습니다. 첫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몇몇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수했습니다. 저는 교탁에 섰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뢰와 배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믿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 학생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험은 말에 무게를 줍니다. 그 무게가 학생들에게 닿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배신당한 적이 있느냐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가르침이란 결국 이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완벽한 대답보다 솔직한 대답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저녁에 준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학교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잘 들었다고. 준호는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어머니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아들의 인정이 동료의 칭찬보다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단어는 희망을 다룬 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회복 중이었고 저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희망이겠죠.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 그 평온 속에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가을 달은 유난히 밝습니다. 그 빛 아래서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리지도 않게 흐릅니다.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일상이 저를 지탱합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첫눈은 조용히 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학교 종소리도 작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출근했지만 저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려앉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끝이라는 건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걸요. 시간이 지나면 사건의 흔적이 흐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특히 유진의 얼굴, 그 눈빛이 아직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의 추가 피해자가 더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감사란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감사는 평온한 자리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 일엔 평온이 없었거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묘한 감각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사무소 동료와 저녁을 했는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상기돼 있었죠. 소파에 앉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밥을 찾지만 마음이 고플 때는 믿음을 찾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이면 마음이 다치죠. 그걸 알고도 믿는 게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창밖을 보니 눈이 쌓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하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학교 근처 늘 혼자 앉아 있던 한 학생. 그 아이가 항상 혼자 있던 자리엔 작은 매점이 있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가게 사장과 금전 문제가 얽혀 전학을 갔다고. 그때 그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게 닿았습니다. 지금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출근 전 제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녹차 향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인 사람만이 가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구나.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 모든 소리가 덮였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안은 잔잔히 움직였습니다. 손목의 통증도, 기억의 잔상도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견디며 익숙해지는 존재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의심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지키자고. 믿음이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하게 걸으면 넘어집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실수가 커집니다. 저는 한 걸음씩 디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것도 끓였다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몇 개가 추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예매를 했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수업 내용, 학생들의 반응, 준호와의 저녁,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따랐습니다. 펜을 내려놓자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 밤하늘은 맑습니다. 저는 그 별을 오래 봤습니다. 별은 멀리 있지만 빛을 보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닿습니다. 준호와 저는 지금 함께 있지만 각자의 별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결국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겁니다. 그 반복이 삶입니다. 저는 그 반복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저는 오랜만에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철이 하나 나왔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썼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쓴 짧은 편지, 학교에서 받은 상장, 수학여행 때 보낸 엽서. 모두 제가 소중히 보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어린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부분도 있었고, 문장이 서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기준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기준이 바뀝니다. 준호도 그랬습니다. 유진을 만났을 때 제 기준과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죠. 저는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때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겠죠. 다음 편지는 중학교 때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커졌고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장래 희망 이야기,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짓고 싶다고. 저는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지금 준호는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며 설계를 합니다. 작은 주택부터 시작하지만 언젠가 큰 건물도 짓게 되겠죠. 꿈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여갑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요. 마지막 편지는 고등학교 때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해졌고 문장이 정돈됐습니다. 대학 입시 이야기, 진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거라고. 하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길이 보인다고. 준호는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지철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과거의 연장선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준호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호와 지금의 준호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연속성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저는 편지철을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결혼하면 이 편지들을 주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라고요. 저녁에 준호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약속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영화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가족 단위 관객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중 한 팀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해와 화해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며 여러 번 공감했습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화 속 엄마가 어머니 같았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지켜준 것처럼 영화 속 엄마도 아들을 지켰다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증명입니다. 저는 준호를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니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자주 오시는 손님이라 얼굴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사람들 얼굴이 익습니다. 그 익숙함이 좋았습니다.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이 편안합니다. 집에 도착해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건, 사고, 정치, 경제, 복잡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세상만 지키면 됐습니다. 제 세상은 이 집이고 준호였습니다. 그 세상이 평온하면 됐습니다. 뉴스를 끄고 책을 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의 선택과 결과가 저와 닮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비슷합니다. 다른 길을 가도 비슷한 문제를 만납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책을 덮었습니다. 눈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습니다. 준호와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일은 필요 없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겨울달은 차갑지만 밝습니다. 그 빛이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준호도 사무소에 출근할 겁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함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상대는 검찰청 수사관이었습니다. 유진 사건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해자 전원에게 최종 판결 결과를 통보한다 했습니다. 수사관의 말투는 담백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정지 없음, 피해 회복률 0%. 그 한 줄에 이 사건의 요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화기 너머에서 네, 그 말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자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만 들렸습니다. 시계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녹차 냄새가 퍼졌습니다.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을 때 그날의 호텔 라운지가 떠올랐습니다. 금속 소리, 스크린의 하얀 빛, 그리고 준호의 떨림. 그 모든 장면이 여전히 머릿속에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기억은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교훈으로 남을 뿐이죠. 식탁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판단으로 산다.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게 된다고. 그 말이 제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 한쪽에 작은 달력을 그렸습니다. 일요일마다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되면 마음도 조금은 단단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았습니다. 사무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했습니다. 작은 주택 설계였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라 했죠.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을 설계한다는 건 결국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옛 편지를 정리했다. 사실 편지만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정리했죠. 그래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이런 식으로 작은 정리로 균형을 맞추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에서 희미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봄꽃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묘하게 생명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초침이 일정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이 지나간 자리도 결국 시간은 덮는다는 사실을. 덮이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메모 한 장을 새로 썼습니다. 믿음은 경계 위에서 자란다. 그 한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의 경계가 이제 제 안에 자리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평온도 유지됩니다. 모든 게 지나갔다는 사실보다 다시 평범해졌다는 사실이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학생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봄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를 다룰 차례였습니다. 봄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봄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하나씩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 따뜻함. 모두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봄은 견딘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라고.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만난다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교사 하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업 좋았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다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교정에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벚꽃이었습니다. 봄은 정말로 왔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 사람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학부모였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요즘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교사로서 보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두부와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해온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손 씻고 앉아. 준호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찌개 냄새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밥을 먹으며 준호가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젊은 부부라고 했습니다. 첫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이 방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거실 구조, 채광, 동선,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준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할게. 준호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몇 달 전만 해도 이 평범함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동물들의 생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간도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살아남기 위해 애쓴다고.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일찍 자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다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푹 자라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만 남겼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봄밤 하늘이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별처럼, 시간처럼, 믿음처럼. 저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겠다고. 준호와 함께 잘 살겠다고. 그 다짐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여름은 천천히 왔습니다. 햇살은 강했지만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준호는 사무소 일에 익숙해졌고 저도 다시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학교 뒤편엔 늘 같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망가더니 이제는 제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동물의 태도에서 배웠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상처가 납니다. 어느 날 옛 동기 선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법률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눈빛이 편해졌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긴 학기 끝나고 나면 누구나 그래. 선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는 배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은수가 보낸 거라 했습니다. 민간 조사 일을 접고 상담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심리 지원센터. 그 이름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명함 뒷면엔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희 선생님 덕분에 방향을 배웠습니다. 저는 명함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리를 나누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가 내리면 다른 세대가 탑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소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건 이런 모습이겠죠. 저는 사진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창문 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의 소음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박자를 찾아야 합니다. 저도 제 박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초침이 멈추지 않듯이 제 마음도 이제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목 시계의 초침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삶의 진짜 승리는 증오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누군가가 내 삶을 흔들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이번엔 혼란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교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평가이지만 동시에 배움입니다. 문제를 풀며 학생들은 자기 실력을 확인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채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험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유진이라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합격점은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명희 선생님 수업이 인기라고, 학생들이 재미있다고 한다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잘 들어줘서 그렇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교사로서 보람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한 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여름의 햇살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꽃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중했습니다. 밤이 되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여름밤 공기는 습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크고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눈을 감자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겁니다. 그 반복이 삶입니다. 저는 그 반복을 사랑했습니다. 가을이 오자 학교 화단에 장미가 다시 피었습니다. 그 계절에도 피는 꽃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교무실 창문으로 그 장미가 보였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진한 색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학생이 하나를 꺾어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물컵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새 학생이 전학 왔다고요. 그 학생은 조용했고 다른 학생들 말을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들릴 때마다 작은 불안이 스칩니다. 그 불안은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인식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새로운 만남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경계는 필요하지만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업 사이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길 위에 쌓였습니다. 저는 그 위를 걸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계절의 소리였습니다.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덮는다고 예전에 누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덮는다는 건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담요처럼 덮어 따뜻하게 하는 일 아닐까. 고통도 결국 덮어서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제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치였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설계안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보며 한참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저는 스케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공간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좋은 그릇을 만들면 좋은 사람이 자란다고. 준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고 그 표정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밤이 깊자 창문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는 여름비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움직임이 사람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흘러내렸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방울이 이어지고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삶이란 결국 흘러내리는 일의 반복이라고. 가끔 흔들리더라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적힌 메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심하되 끝까지 확인하라. 저는 그 둘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두 문장이 나란히 있는 걸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경계였던 문장이 이제는 균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주제는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왜 필요한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 없이는 관계가 불가능하다. 모두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신뢰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위험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학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준호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고.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온다고. 준호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이런 평범한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준호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작은 칭찬이 큰 힘이 됩니다. 밤에 책을 읽었습니다. 한 작가의 에세이였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가는 말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름답다고.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일들을 적었습니다. 장미, 비, 수업, 산책. 작은 일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동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 빛 아래서 세상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날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붕어빵 냄새가 흘렀습니다. 하나 사서 집으로 걸었습니다. 길가 게시판에 붙은 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정보 무료 상담. 그 문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늘 있는 일 중 하나로 보였죠.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다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멀었습니다. 그때의 평범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날,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우던 시간, 남편이 웃으며 신문을 읽던 거실. 그 모든 게 그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움도 편안했습니다. 밤늦게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엔 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니까. 밝음은 어둠이 있어야 보이듯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가 그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쓸며 하늘을 봤습니다. 눈송이가 손에 내려앉았다가 금세 녹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좋았습니다. 모든 건 잠깐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상처도, 고통도 결국 잠깐이죠. 그걸 안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녹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퍼져서 천장에 닿았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잠시 멈춘 것 같았고 그 고요가 좋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모든 건 다 지나갔다.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에 눈을 털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저는 교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채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꺼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 학생의 답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신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는 깨지기 쉽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답안에 만점을 주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끝났네요. 시간 참 빠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빠르다고.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간다는 게 감사하다고. 동료들이 공감했습니다. 오후에 채점을 마쳤습니다. 성적을 입력하고 퇴근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는데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준호는 야근이라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 견뎠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렸습니다. 준호는 고맙다고 하며 마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 별은 밝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도 평온하기를, 준호도 건강하기를, 저도 잘 버티기를. 짧은 기도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쉴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이불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저는 오랜만에 옛 동네로 갔습니다. 결혼 전 살던 동네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건물이 새로 생겼고 가게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옛집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풍경을 봤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었고 꿈이 많았습니다. 앞날이 환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삽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버스 노선 같다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정류장을 거칩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 금방 내립니다. 유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잠깐 탔다가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옛날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들이 앙상했습니다.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필 겁니다. 자연은 그렇게 반복합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곳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옛 동네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그대로라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준호가 만든 파스타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준호의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준호가 닦고 저는 헹구었습니다.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일이 금방 끝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래된 영화가 나왔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현실은 영화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나아집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일 출근이 이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푹 자라고. 준호는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상이 계속되는 게 감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비어있음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생각도 비워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할 겁니다. 그 평범함이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준호의 프로젝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면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작업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호의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발표 전날 밤,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으라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잘 되기를. 오후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발표 잘 끝났다고. 반응이 좋았다고. 저는 기뻤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밥도 짓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테이블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발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확정됐다고.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생했다고. 준호는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노력이라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이 맛있었습니다. 준호가 3번 더 먹었습니다. 저는 흐뭇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변으로 갔습니다. 겨울에 얼었던 강이 녹고 있었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에도 멈추지 않았던 물이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모든 건 흘러야 합니다. 막히면 썩고 흘러야 새로워집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그냥 눈에 담았습니다. 기억으로 남기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멈춘 적이 없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목 시계를 풀었습니다. 기계 안의 부품들이 맞물리는 걸 상상했습니다. 그 작은 부품들이 쉼 없이 움직이며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구조일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돌아가고 돌아가며 다시 살아가죠.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 사람은 결국 견디며 살아간다. 믿음은 잃는 게 아니라 새로 배우는 거다.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밤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시계 초침은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준호는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더 거실에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저는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 교육, 철학, 수업 방식.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업 내용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좋아서라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행복해서라고.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은 완전히 왔습니다. 학교 화단에 꽃이 가득 폈습니다. 학생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강지은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본인도 새 직장을 구했다고, 행복하다고. 저는 편지를 읽으며 기뻤습니다.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바쁘지만 즐겁다고 했습니다. 일이 재미있다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들어왔다고. 저는 대견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가족 영화였습니다. 웃기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영화 같은 삶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영화보다 낫다고. 영화는 끝이 있지만 우리 삶은 계속되니까. 어느 저녁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학교 이야기, 학생 이야기, 인생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지며 다들 말했습니다. 또 만나자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을 봤습니다. 봄밤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 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고.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중요하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믿지 말라는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조심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진이라는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준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온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작은 일상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물결 같았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며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듯 흔들리지만 결국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평온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경계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라. 하지만 사랑은 멈추지 마라. 그 두 줄이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지침을 따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저는 그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꿈도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평온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시계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